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이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세율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유인도. 요즘은 이제 사실 세테크가 네. 굉장히 또 하나의 핫 이슈로 좀 떠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뭐 부부간에 정리를 하거나 해서 또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마다 힘든 시절이 오는구나. 이번이 IMF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발 그 미국 금융위기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이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 10년 주기설, 이 10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 얘기가 다시 지금 이제 사실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자, 두 분께서는 지금 시장이 이 10년 주기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느 쯤이라고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부동산에서 참 재밌었는 게 2014년, 15년 이때 뭐라 하는가 하면은 10년 주기가 바뀌었다. 왜 이렇게 하락을 오래 하냐. 서울시가 그땐 통계를 그랬죠. 만들고 나서 4년 연속 하락한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10년 주기설 깨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면 그런 패턴이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미리부터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주기 같은 거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에 발생하는지 13년에 발생하는지 어떨 때는 9년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10년 주기를 착각하고 있는 게 10년 폭락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10년마다 97년 IMF 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래 10년 주기설은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폭락이 아닌 거 공상각인가요? 고정. 조정. 그런데 이제 우리는 IMF 금융위기 트라우마가 하락이 있죠. 폭락. 자, 근데 그런 소리 반대의 논리가 뭐냐? 87년에는 대폭등했습니다. 77년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올랐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가 73년에 오일 쇼크 때하고 83년에 오일 쇼크 때, 1차, 2차 오일 쇼크 때는 확 떨어집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지수를 조사해서 남은 기록은 없지만은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집값 올라 못 사겠다. 1년 지나면 2배.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주기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IMF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이건 좀 과한 반응이고 업계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10년 주기가 있는 거고 물론 거시경에 약간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는 지금 10년 하면 너무 심각하게 IMF 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희 실제로 이제 고객들을 이제 만나보면 고객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맞거나 이제 그런 IMF나 세계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이 10년마다 오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부동산들이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년 주기 지금 시작이니까 한 몇 년 정도는 내리겠다. 지금 빨리 팔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과거의 이제 경험들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그때도 IMF도 직후에 때 조금 내렸고 2008년 경제위기도 좀 내렸지만 결국은 조금 있다가 오르더라는 거죠. 근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정말 팔았는데 못 사고 그냥 올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기설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내가 정말 필요한 집이 있으면은 소신 있게 사시면 좀 되지 않을까. 소신. 네, 소신. 소신이 중요한 거예요. 거군요. 주기술 모르겠다 그러면은 네. 주변에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면 따라 사세요. 그 사람이 팔면 따라 파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따라 사면 되는 거네요. 저는 워낙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이런 규제장에서는 항상 네. 이게 팔지도 못한다는 분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더라도 돈이 대출이라든가 금융을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물론이죠.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해요. 사실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공격적이었던 투자자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저도 사실 고민이긴 한데 그 비슷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그러게요. 이런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계시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상승에 불을 지피거나 기름을 붓거나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연구를 봐도 경제입니다. 네. GDP 성장률, 이거 바꿔 말해서 뭐 코스피 성장률이라든가 네. 아니면 코스닥까지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코스피가 성장하면 전국 집값이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면 강남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거시 경제가 망가지면 집값 상승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장기 침체가 제일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 경제가 여하히 버텨주느냐. 이제 거시 경제가 이제 우리가 80년대 때는 한 10% 가까이 성장하다 90년대는 뭐 한 7%대, 그다음 2000년대도 5% 7%대 성장, 그러니까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대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2%대도 대도시는 계속 올랐다.
그 북유럽 같은 데는 경제 성장률이 한 1.5% 내외거든요. 네. 그래도 집값은 오르더라. 코펜하겐은 폭등까지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지만은 좀 봐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 전국 집값을 봤을 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0만 원 입주를 91년부터 했거든요. 네. 91년부터 94년까지 엄청나게 집값이 안정이 돼요. 200만 원. 우리나라 집이 700만 채도 안 되는데 200만 채를 4, 5년 만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은 거죠. 그 집값이 한 4, 5년간 딱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가다가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딱 3년 빠집니다. IMF 때, 2004년 신용카드 사태 때, 그리고 2012년 빠집니다. 우린 미국발 금융위기는 플러스로 넘어가고 유럽발 재정위기 때 네.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몇 년 동안 딱 3년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진다는 상상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 4, 5년 오르면 또 한 1, 2년 조정받고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좀 따라가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뭐 경제 성장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확 와닿았습니다. 해외의 대도시, 해외 어떤 네. 선진국의 경우도 대도시 성장률이 얼마 1.5%. 높지 않아도 네. 가격은 오르더라. 뭐 네. 양극화하면서 올랐다라고 그렇죠. 사실 이해가 네, 되고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주목해야 되느냐? 거시경제가 버티느냐 그러게요. 안 안 버티느냐? 버티느냐. 부동산 면을 보지 말고 네, 맞습니다. 경제면을 경제면을 봐야 될 것 봐야겠네요.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 투자는 몇몇 좀 도시가 신중하게 떠오르네요. 경고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팀장님 다른 부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그 고객 데이터를 보면 약간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과거에는 뭐 40대, 50대, 뭐 60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메인 계약자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좀 젊은 부분들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왜냐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소득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좀 더 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좀 오래된 집보다는 내가 돈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새 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또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 오른다라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염두에 둘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또 비관적으로 좀 뭔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수님 어떤 게 좀 주의해서 주목해야 돼? 저 예. 똑같이 거시경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게 어디만큼 악화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지역들이 악화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요, 그 지역마다 집값 조사할 때 그 동네 산업이라든가 그 동네 고용이 는다는 건 안 했어요. 무조건 다 느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동네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고용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옛날에 했습니다. 태백시가 11만 인구까지 갔다가 5만 5천 원 반토막 나요. 네. 그 사이에 빈집은 한 40%가 늘고요. 상승론 또는 하락론에 입각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주택 시장은 거시 경제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예, 뭐 맞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팀장님 어떤 부분이 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일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그런 아직 확실히 쓰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 게 아닌가. 지금은 좀 더 어떤 본인이 내가 진짜 실수요자라면은 사야 될 지역이라면 사야 될 거고 또 내가 정말 필요 없으면은 뭐 그건 그때는 또 팔아야 되지 않을까. 굳이 정부 정책이 뭐 그렇다, 뭐 경제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살 집을 안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소신 있게 하자. 네, 소신 있게 하자. 네. 눈치 보지 지방에서는 말자.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수도권 이렇게. 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 들어봤고요. 이제 결국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무주택자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 좀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집이 적어도 2채 이상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시장에서 벌써 그렇게 다 반응한 것 같고 네. 뭐 못 버틸 사람들은 다 팔았고 벌써 네. 작년 초 정도까지 판 것 같고 아니면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이제 버티기도 하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상당히 보면은 보유세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0%가 올라가는 상한선이고 2주택자는 이제 100%거든요. 지금 뭐 2천만 원 다주택자 중에 2천만 원 낸 사람이
뭐 올해 더 올라봐야 2천만 원입니다. 올라봐야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지만 내년에 또 올라봐야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강남에 집이 세 채가 있다. 한 해에 10억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채면.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버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 계속 세금을 더 내게 해라. 난 더 내겠다. 그러다가 한번 바람만 듯하면은 그렇죠. 한 20년치 세금을 난 번다.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장기 투자상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 대신 내가 버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지금 혜택이 많이 줄긴 했지만은 임대사업 등록이라도 하고 해야 되고 또 뭐 안 되면은 또 뭐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수익이 작았던 집 아니면 처분해야죠. 상승 여력이 작은 거 먼저 처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최근 몇 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부담부정이요. 야, 이거 무서운 거더라고요. 뭔가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네. 전세 8억 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2억에 대해서 내요. 원래 10억을 주면은 10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네, 나오는데 그렇죠. 전세를 뺀 금액 2억이니까 2억 증여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니면 어머니가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부담부정이가 자식한테.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작년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뜯어보고 때려잡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까 증여가 많이 늘었다는 게 이미 하고 있다는 반증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지금 교수님 말씀 정리해 보면 그거 같습니다. 이미 이 대응할 사람들은 대부분 있다. 대응 정리했고 끝났고. 예, 만약에 대응이 안 된 다주택자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캐시플로우 예. 앞으로 현금 흐름을 잘 주목해서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항상 이게 좋은 거 들고 있고 안 좋은 거 그렇죠. 먼저 정리하잖아요. 또 그거 임대사 먼저 등록도 예, 가능하고. 정리해서 네. 예, 회피를 하던가 사업자 등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라. 예.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주택자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조정장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1주택자입니다. 왜냐하면 네. 좀 더 좋은 거 내가 갖고 그렇죠. 싶었던 게 가격이 내가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면 갈아탈 수 있을 만한 맞아요. 어떤 가격대까지 기회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조정장에서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주택자들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 진 씨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죠. 네. 네. 아니 얼마나 더 좋은 데로 가요? 네. 아니 좀 크기라도 더 넓혀볼까 해서 네 갈아타려면 지금이 적힐까요? 지금이 적힐까요, 교수님? 그 전반적으로 이제 시기를 뭐 보통 지역을 사는 거하고 시점을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지역적으로는 좋은 데를 당연히 택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발전 가능성 있는 데를 봐야 되고 네. 시점상 맞냐? 근데 시점. 전반적인 시점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살짝 안 좋은 것 같아. 살짝 안 좋다는 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아니면 침체기나 뭐 저성장기라도 5% 성장하고 했어요 그때. 네. 근데 뭐 그럴 때 보면은 최장 한 4년까지 빠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뭔가 하면 앞으로 내가 한 5년, 10년, 20년을 버티겠다. 네. 사실은 뭐 좋은 지역이면 언제든지 사도 되는 거고. 네. 근데 나는 좀 있다가 보면은 우리 자식이 장가 시집을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짧게 봤을 때는 들어간 시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보고 올해 뭐 빨라도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아니겠냐. 침체가 길어진다라고 보면은 과거 경험 봤을 때는 최장 한 4년. 근데 최장 4년이니까 최장입니다. 그건 네네네.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의 최적의 시점은 보통 언제예요? 뭐 상승장, 조정장, 그- 하락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 1주택자가 갈아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변했어요.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시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 딱 섰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찾아보면. 이제 2008년 이후 또는 선진국들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시장으로 좀 변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최장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과거에 최단 기간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경제가 굉장히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봤을 때는 저는 빨라도 올 연말 정도가 아닌 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경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갉아먹는 거냐 아니면 그렇죠. 국가가 발전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정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 뭐 금매 같은 것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건축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 빠지고 그랬거든요. 한 네. 20-30% 빠지면 네. 금매가 아니고 극금매에 가까운 건데 근데 그런 것들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코피 터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서울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강남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변동성이 더 크다는 변동성이 얘기네요. 크죠. 예. 재건축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뭐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해 1, 2주 사이에.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그만한 자본력이라든가 참을 만한 그게 있으면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코피 좀 자기 터지겠네요. 좀 맞는 쪽에다가 보고 있다가 계속 관심을 한 1, 2년 보고 있다가 보면은 뭔가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잡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제가 갈아타는 시점에 유주택자, 1주택자의 갈아타는 시점을 여쭤봤는데요. 골든타임은 없는 걸로. 아, 그렇습니다. 대신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 나한테 이 골든타임이 언제냐를 그렇죠.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예.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 뭐 이 파리 대책, 9.13 네. 대책에서 이제 이 규제들이 많이 생겼지만 규제에서도 상당히 조금 열려 있는 이 수요층이 바로 이제 무주택자들이에요. 근데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력이 있으니까 원하면 좀 대출을 끌어서서 그러게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무주택자들 이제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니면 잘못 샀다가 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청약 제도가 이제 변경됨으로 인해서 무주택자가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7년도에 70%에서 18년도에 98%까지 상승을 했기 와. 때문에 정말 무주택자라면은 가점을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택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공공택지인 경우에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 조금 다르지만 네. 하여튼 지금은 무주택자들한테는 기회인 어떤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전 팀장님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콕 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GS건설에 이런 노른자 정보가 많잖아요. 콕 집어주세요. 콕 집어서요. 네, 콕 집어주세요. 그런 거안 알려주고. 어디 좀 뭐 보려고 이렇게 눈여겨보셨던 데 있어요? 저는 뭐 최근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변 지역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요즘에 핫한 뭐 마곡지구 교통과의 연계성도 보고 또 애기 엄마니까 저는 학군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역시 네 정책이 수요를 넘어갈 수 없는 몇몇 곳들이 있잖아요. 뭐 강남도 그렇고 네 어떻게 다 똑같습니다. 교수님 잘 짚고 있는 것 같나요? 굉장히 잘 짚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 고용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판교를 지을 때 그쵸. 분당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그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2000년, 2001년도에 뭐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경부고속도로 그랬나요? 점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새 아파트 지으면 혼 아파트는 나빠진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판교에 고용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게 이제 예. 1, 2, 3이 생기면서 네. 한 100만 명이 거기에 먹고 살아도 되는 도시가 생긴 거예요. 네. 고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분당 집값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마곡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근데 마곡에 이제 기업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정부에서 인천 쪽에 뭐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네. 뭐 고향 쪽에도 테크노밸리라든가 서부 쪽에 이제 고용이 막 몰려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 2년 내에 몰려들진 않아요. 기업들이 길게 봐야 기업들은 되는군요. 뭐 갈 때 처음에는 기업 이름만 가고 그 직원들은 잘 안 가거든요.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직원들이 다 차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택 수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군은 좀 애매한 상태일지 모르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네. 그럼 몇 년 지나면 학군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 거기 아주머니들이 보통 아주머니겠어요. 10억이나 갖고 있는 아주머니인데 학교를 결합해서 학교의 질이 좋아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다른 학원가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네. 그 지역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느는 지역들은 굉장히 중단기적으로 성장한다.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젊은이들까지 올 수 있는 기능들 요즘 뭐 벤처 창업이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스타트업 같은 걸 요구하면은 뭐 짓게 정부에서 하도록 해주면은 젊은이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활력까지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네. 아름답게 미래를 그려주셨어요.